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이제 2장의 그 직무윤리와 투자자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 핵심적인 내용들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경우에도요, 1장에 있었던 그 법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과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큰 흐름에서는 크게 뭐 생소한 것들이 따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수월하게 2장은 뭐 좀 쉽게 좀 쉬어가는 페이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대표 요약 문제 풀기 전에요. 관련되는 그 주제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법 감시인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준법 감시인 회사 내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준법 감시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기준 자체가 위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반 사실을 조사해서 어디에, 그렇죠?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감사위원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감사에게 보고를 하는 그러한 준법 감시인을 적어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밑에 준법 감시 부서를 설치하거나 설치 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회사가 준법 감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경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으로 부서를 만들고 직무 수행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죠? 조직적인 지원. 자, 밑에 보시면 준법 감시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감시인이라든가 감시 부서의 장, 인사 담당 부서의 장, 그리고 우리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그러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떤 내부 통제 기준을 따져볼 때에 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IT, 그렇죠. IT 관련해서 관련되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IT 부분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전산 요원을 적어도 1인 이상 배치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준법 감시인 제도 자체가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오는 빈출 주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준법 감시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준법 감시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뭐 큰 문제 없지요. 자, 두 번째, 감시인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해야 되고요. 자, 그 준법 감시인의 적정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죠? 자, 3번. 준법 감시인이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행하는 고유한 재산 운용 업무를 겸직한다. 만약에요, 투자업자가 행하고 있는 재산 운용 업무를 담당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 업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중립적일 수도 없게 될 것이고요. 투자자와 업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회사가 투자자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내부 통제 기준의 점검과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다. 4번, 효율적인 준법 감시 업무를 위해서 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무 수행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일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 유형 문제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어진 내용이 뜻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자,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고객 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충실 의무, 충실 의무. 그리고 네.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고객 등의 이익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업자가 고객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일반적 주의가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의 전문가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것은 우리 주의 의무라고 하겠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는요,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객에 대해서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른 장에서 공부하고 계셨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우리가 충실 의무 그리고 주의 의무를 살펴봤고요. 고객과의 이익 상충을 금지해야 된다. 그러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죠. 고객과 어떠한 입장에 섰을 때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해 주어야 하고, 자기거래 금지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밑에 투자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별표 칠게요. 시험에 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으로서. 자, 어때요? Now your customer rule 하면 고객 바로 알기 의무죠. 그렇죠? 고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 자에게 적합한 투자 목적과 투자 규모, 투자 여력, 그리고 투자의 경험, 그리고 원하는 투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에 적합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반 투자자가 아무래도 전문 투자자에 비해서는 어때요? 지식과 경험, 여력 그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더 큰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에 맞춰서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지향형 투자자인지 공격적인 성향으로 많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투자자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비록 고객의 성향이 고수익을 원한다 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것 치고는 투자 여력이나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말리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 바로 알기 의무. 자, 연관되는 것으로서 적합성의 의무, 적정성의 원칙이 있어요. 적합성의 원칙은 좀 전에 말한 대로 투자 목적에 맞게끔 권유를 해라. 그렇죠?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어요. 적합성의 원칙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죠. 일반 투자자가 가장 리스크가 큰 파생 상품을, 그것도 장내가 아니라 장외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 고객의 여러 가지 여건, 정보를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대로 설명하고 알려야 되겠죠. 이거 안 맞습니다. 적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린 그것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합성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 특별히 해당 상황에 맞는 경우에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정성의 원칙은 훨씬 더 강력한 의무다. 그죠? 네. 자, 설명 의무.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 과정에서, 자료의 제공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팩트와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표시, 투자의 성과를 보장한다는 그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오해할 만한 그러한 소지의 표현을 금지. 그렇죠? 자, 허위 과장 광고 또는 뭐 부실한 표시 같은 것들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뭐 기타 위임받은 업무를 다시 위임하는 것 금지되겠죠. 그렇죠? 네. 요청을 받지 않은 투자의 권유를 금지하거나 필요한 보고나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들, 우리 투자자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행위, 또 투자 권유와 관련해서 부당한 금품 수수,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
그렇죠?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 네, 기타 고객들이 원하는 민원과 다양한 고충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고객에 대한 의무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굳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이도 쉽게 해결되는 것들도 있고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의무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문제 이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서요. 윤리적 경영과 직무 윤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바로 문제 들어갑시다. 1번. 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했어요. 인사관리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또는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의 윤리가 바로 공정 경쟁의 전제가 되더라. 두 번째, 뭐는 생산자가 특정 재화를 생산할 때 그 과정에서 생산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는 그러한 비용을 의미한다. 그것은 생산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갑자기 윤리 나오다 말고 왜 사회적 비용이 나오는 것이죠? 네, 모든 생산자가 생산을 할 때 그러면 금융투자업자도 따지고 보면요. 금융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영업행위를 영위하고 있을 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뿐이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있어요. 그죠? 그 여파, 바로 사회가 떠안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받게 되는 사회 전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윤리적 경영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예, 넘어가시죠. 자, 실전 확인 문제. 자,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다.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의 활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다. 맞죠?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2번, 기업이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윤리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고 싶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준법 감시 부서를 비롯해서 그것이 비록 법적인 강제가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궁극에 가서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부서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인력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칙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강제가 아닐지라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가 될 것이고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제고되게 되면 기업의 상품 또는 기업의 경영 자체 심지어 쉽게 말하면 그 기업에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몰리게 될 수도 있기에 궁극에 가서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죠? 크게 어려운 부분 없네요. 자, 3번에 직무윤리는 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여러분, 대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누군가가 일을 맡긴단 말이야. 그렇죠? 주인이 대리인에게 이 일 좀 맡아주겠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대리인은 원하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목적이 A인데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다른 목적을 원해. 그렇죠? 그러면 이 주인은 이 대리인을 선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무능력하거나 말이죠. 다른 목적을 추구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대리인을 정해서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야. 그렇죠? 정보의 우리 일명 비대칭적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면 직무윤리는 대리 문제가 이미 터져버린 후에 그것을 사후에 수습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윤리 자체는 주인에게 있어서도 아니면 그 주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자기의 자금을
맡기는 투자자가 되겠죠.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투자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안에서는 또 어떤 관계가 생겨요? 권유 대행인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위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든 주체 하나가 윤리를 장착한다면 애초에 대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렇죠? 네. 또 별도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주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라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은 해결 수단이 아니라 무슨 수단이 된다? 예방 수단이 된다. 이해되시죠? 예. 자, 4번은 너무 뭐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법규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법규의 빈 틈을 직무윤리는 메꿔주는 역할,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되시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확인 문제 2번 보도록 하시죠. 자, 투자 산업에서의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예,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자본시장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2번 외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투자업의 종사자를 지켜주는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3번에 사회 책임 투자가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아가는 데에 따라 성과 측정, 구축 여부를 우리 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분 사회 책임 투자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죠?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리적인 건전한 경영,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준이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으로서가 아니고 성과 중심이 아니에요. 성과의 측정 구축만 따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을 해서라도 성과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 책임 투자라는 말이 나온 순간 어떤 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윤리적인 경영. 그렇죠. 윤리적인 경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이 이미지가 좋은 기업의 상품을 구매해 주자. 이미지가 좋은 기업에 여유 자금을 투자하자. 이미지가 좋은 기업에 채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예, 그 인력들이 좋은 인력들이 입사 지원서를 내겠죠. 그런 측면으로 따진다면 사회적 책임 투자는 아주 중요한 오늘날의 경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다. 그렇죠? 4번 실물의 사용 가치가 없고 불특정 다수의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불공정 가능성의 규제가 필요하다. 어차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전적 가치가 배어 있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또 대면 접촉이 아니라 또 기존에 모르는 사람들과의 다수와의 불특정,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위기가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수록 모든 주체들끼리의 자정 능력이 필요하고 이 자정 능력의 기준은 바로 뭡니까? 직무윤리. 그렇죠? 윤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더라. 기업에서는 경영이겠죠. 네. 자, 우리 2번 주제 직무윤리의 기초 사상과 국내외의 동향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개념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직무윤리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는가? 우리 과거 서구에 우리 그 기독교적 그 시각에서 칼뱅과 베버로 대표되는 그렇죠. 칼뱅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있죠. 바로 직업 소명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직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게을리할 수 없죠. 소명의식 가져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윤리적으로 해당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소명에 입각한 칼뱅의 직무 윤리. 자, 두 번째, 베버가 제시하고 있는 것도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세속화되지 말고 여기서 세속적 금욕 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부린다면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고 고객에게서 얻은 정보로 자신 또는 자신과 연결되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기준으로서 세속적인 금욕 생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고 하는 것도 칼뱅의 소명설과 더불어서 직업 윤리를 설명할 때 가장 철학적인 사상적인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상 따져보면 기독교적 바탕이 깔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청교도라고 할 때 청교도 정신이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는 경제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각 나라마다 표준화하려는 국제적인 협상을 말한다. 아니 뭐 윤리 라운드 특별하게 뭐 표시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자, 2번에 국가별로 부패의 인식 지수인 부패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적인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데 이름 한 번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실전 확인 문제. 윤리 강령의 국제적 국내적 환경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이라 그랬어요. WTO 그리고 OECD 등에서 우리 뉴 라운드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국제 무역을 규제할 때의 그런 환경들 뉴 라운드. 2번. OECD가 2000년도에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을 발표했다는 사실. 뭐 참고로 하시고요. 3번. 윤리 라운드는 윤리 강령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만을 국제거래 대상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4번. 국내의 경우에 관련법이 정립되지 않아서 윤리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관련법이 전무한 게 아닙니다. 이미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존재하겠죠. 부패 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 그럼 여기서 이미 이 안에는 윤리적인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금융 분야로 한정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광범위하게 어떠한 불법이라고 하는 측면보다 더 강화된, 그렇죠. 그래서 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강력한 윤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자.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이다. 틀린 것 고르는 거예요. 자, 1번에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요 문제가 되죠. 바로 틀렸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당연하거니와 이 실질적인 종사자와 연결되어 있는 간접 관련자를 제외한다면 실제 어떤 편법이라든지 우회적인 그러한 문제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를 들어서 투자업자의 준법 감시인이다. 혹은 자료 분석을 담당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고객의 정보라든지 그러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연결되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직접 연결이 아니라 간접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이든 윤리적이든지 간에 무조건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간접적 관련자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식적이 아니라 읽어보시면 느낌이 좀 오시죠? 그죠? 네. 자, 2번.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 회사와의 고용관계, 고용계약관계, 그리고 보수의 유무를 불문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계약 관계라든지 단지 보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그렇죠. 업무의 실질을 통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무윤리를 적용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를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자, 3번. 고객과의 법률적 계약 관계 및 보수의 존부를 불문한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2번하고. 그러니까 관계의 실질을 고려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4번. 직무얘기는 직접 또는 여기 나왔잖아. 간접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다 일체 포함하게 되겠다. 그렇죠? 예. 넘어가시죠. 자, 우리 신의성실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뭐 다른 뭐 과목들에서도요.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가장 거대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법 자체에 나와 있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좇아서 성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는 남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40년 전에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갚지 않고 있다가 재차 갚으라고 하는 독촉에 알았어 하고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100만 원은 과연 어떤 100만 원일까요? 그러면 그때의 물가 수준, 기타 여건을 고려해서 그때 빌린 가치에 상응하게 갚아야 되겠죠. 또 40년 동안에 해당되는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갚은 행위는 아마 성실한 의무의 이행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든지 또는 권리의 남용이 직권조사 사항인지의 여부하고 나와 있어요. 이걸 암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법규라고 해가지고요. 강행법규의 포인트를 아세요? 강행법규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해 주어야 하는 법규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원래 그 임의법규라고 있어요. 그것은 주장했으면 주장했으니까 판단해 주는데 강행법규는 별도의 주장이 없어도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법원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는 강행법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권조사 사항이 맞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앞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학의 문제. 신의성실 의무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다루고 있다? 예, 민법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항상 담당 직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숙지하고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 능력을 유지 그리고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전문지식 배양 의무라고 하겠죠. 자, 넘겨볼까요? 자, 자시법상 신의성실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첫 번째, 자시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의성실 의무는 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아니다라고 했죠. 신의성실의 의무는 상당히 광범위한 원칙이라서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이자 윤리적인 의무라는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네요. 그렇죠? 이번에 신의칙, 우리 줄일게요. 그냥. 신의칙 위반은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이 아니므로가 아니라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이에요. 위반.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 치더라도 해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주어야 한다. 그렇죠? 예. 자, 3번 법규에 대한 형식적 적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할 수 있다. 그래요. 광범위한 원칙을 설정해 두면 좋은 것이 뭡니까?
세밀하게 정해져 있는 딱딱한 법규에 빈틈을 메꿔주는 보완의 원리로서 작용한다. 감싸고 있는 울타리 원리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제가 옳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다 표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거 지금 틀린 거니까. 예. 위반이 아님으로 했으니까 틀린 거죠. 예. 자, 4번. 권리의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4번 주제 공정성, 독립성의 유지 의무하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내용 간단하게 보고 또 앞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분석의 독립성 확보라고 했어요. 조사 분석 담당 부서의 임원이 기업이나 그러니까 기업의 금융 업무, 영업, 그다음에 계정에 대한 운용 업무를 겸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왠지 알고 계시잖아요. 조사 분석 자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정성이 있어야 돼, 중립성이 있어야 돼, 객관성이 있어야 돼. 팔이 굽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겸직을 하게 됐을 때 그러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직을 시키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회사의 실질적인 조직의 운영의 여건상 임원수가 한정적이라서 독립된 조사 분석 담당 임원만 별도로 두기가 곤란하다라고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겸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원칙은 겸직 금지를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준법 감시인이나 아니면 준법 감시인을 두지 않는 업자의 경우에는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감시부서와 금융업무 관련 부서 간의 회의 내용이 과연 적정한지를 조사하고, 그렇죠? 네, 주고받은 자료나 주고받은 어떤 대화 또는 기록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 우리 투자협회의 정관, 규정,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되십니까? 예. 자, 개념학의 문제. 자, 뭐는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 속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공정성 유지 의무죠. 그죠? 자, 표시 안 하겠습니다. 2번. 자, 뭐는 자기나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당연히 독립성 유지 의무. 아까 제가 설명을 통해서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 말씀드렸었지요. 그렇죠? 네. 자, 실전 확인 문제. 투자업 종사자의 독립성 유지 의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사는 투자 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회사는 분석사가 조사 분석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돼. 그 통제 기준 자체에 회사의 관여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도록 관여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3번. 회사는 분석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 분석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공표 전에 제3자에게 분석 자료가 제공됐다라고 한다면 그 3자는 남들이 아직 잘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정보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이나 주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잠재적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4번. 조사 분석 담당 부서와 기업 금융 관련 부서 간의 자료 교환. 자료 교환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자료 교환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하고 두 번째, 교환된 그 해당되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서 유지 관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되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자, 우리 5번 주제 법규 등의 준수 의무, 소속회사 등의 지도, 지원 의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금융위가 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또는 직접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련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그렇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금융위가 어떠한 금융투자회사에 임원 A, 직원 B가 있다. 그런데 이 직원 B에게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가 직접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치를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그럴 때 조치 요구할 때 그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자, 그렇죠. B의 감독자죠.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여기고 이 임원 A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자, 다만 임원 A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B의 문제 사실을 어떻게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임원 A의 책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개념하기 문제. 자, 1. 뭐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 해당되겠죠. 예, 표시 안 하겠습니다. 2번. 뭐는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사용자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책임.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피자집의 배달 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을 해서 누구를 치었다라고 한다면 그 피자집의 배달 사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피자집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용자 책임이죠. 그렇죠? 자, 실전 확인 문제. 직무윤리 중에서 법규 준수 의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1번. 자,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없이 행한 위반 행위 역시 관련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 법에는요,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만 내가 그 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는 알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되시죠? 예, 2번. 협회의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기준이 있다를 제시하는 수준이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각 업자들은 그러한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비추어서 자신들만의 업자별 내부 통제 기준을 설정하겠죠. 그렇죠? 자, 3번. 해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4번에 직무윤리에서의 법규는 자시법과 또는 인접 분야의 법령, 관련 기관이 만든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무윤리에서 말하는 법규는요. 협의로 자본시장법에 한정된다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연관되는 모든 관련 법령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정답은 2번. 물론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협회의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기준이 현저하게 못 미친다,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설정했다 치더라도 그냥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두 번째 문제. 직무윤리 중에서 소속 회사의 지도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투자 권유 대행인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민법의 사용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잘 보세요. 투자 권유 대행인은 누구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금융투자업자랑 계약한 거죠. 자, 보세요. 업자가 있고 권유 대행인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가 있죠. 그러면 권유 대행인은 누가 아니에요? 그 업자의 임직원은 아니에요. 임직원이 아니라 그냥 권유대행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권유대행인이 투자자에게 업자의 금융상품을 이제 거래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대행하겠죠.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투자자가 업자에게 찾아가서 아니 당신의 권유 대행인이 부실하게 권유를 대행해서 또 불법이에요. 부당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권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업자왈. 나는 그 친구는 내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 못 져.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의 보호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비록 임직원이 아니지만 사용자 책임을 준용합니다.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투자자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업자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당신 애초에 권유대행인과 계약 맺을 때 제대로 된 권유대행인과 계약 맺으란 말이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적용됩니다. 되시죠? 예. 자, 2번. 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은 법인, 단체의 업무 집행 권한을 보유한 대표자에게 있다. 그렇죠. 대표자가 최종적인 그 지원에 대한 책임 또는 지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3번.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에 따라서 배상을 한 때는 그 불법 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권유 대행인의 잘못된 그 권유 행위로 인해서 업자가 사실상 투자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줬어요. 그러면 업자는 계약관계에 기해서 권유 대행인에게 당신이 성실하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생긴 그 피해니까 내가 물어줬으니까 나에게 돌려줘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 구상권 청구라고 하죠. 그렇죠. 4번 금융위원회가 업자의 임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할 때 그 조치를 할 대상인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자인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시죠? 예. 자, 우리 6번 신인관계 및 신임의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